그러면 4번 유형으로 넘어가 볼게요. 마지막 가슴형입니다. 4번 유형도 당연히 가슴형이니까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제일 큰데 4번 유형은 전략을 어떻게 하냐면 그냥 나를 있는 그대로. 3번이랑 완전 다르죠. 맞아. 3번은 내가 사랑받을 만한 무언가를 해서 2번은 내가 사랑을 줘서 4번은 그냥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줘라. 나 자신을 굉장히 섬세하고 정확하고 이렇게 구구절절 솔직하게 네. 표현하는 쪽으로 발달한 사람들이고 그래서 4번 유형을 전형적인 예술가 유형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예술이 사실은 별게 아니죠. 나의 감정과 내면을 표현하는 게 예술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예술가들 중에 4번 유형이 많아요. 4번만 뭐 위대한 예술가가 되는 거는 당연히 아니지만 그래서 4번 작곡가는 정말 너무 많아서 걸러내느라고, 진짜 이 중에 대표적이고도 또 대중적인 사람이 누가 있을까 해서 걸러서 2명을 이제 뽑았는데, 네. 일단 슈베르트가 있어요. 슈베르트는 이제 낭만주의, 그 고전주의가 지나가고, 모차르트, 베토벤의 고전주의가 지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낭만주의, 개인의 감정과 내면을 표현하기 시작할 때 자유롭게, 보다 자유롭게, 정말 4번 유형에 딱 맞는 그런 사조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슈베르트는 4번 유형 중에서도 5번 날개에, 사회적 유형으로 추정을 해요. 그래서 슈베르트도 사실 되게 비극적인 삶을 살다가 또 유난히 또 4번 예술가들이 그렇게 비극적인 삶을 잘 살다가 원래 약간 본인들이 그러니까 4번들은 잘 먹고 잘 살아도 자신이 약간 비극의 주인공이라고 맞아요. 생각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그거는 어떤 인류의 근원적인 슬픔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왜냐면 모든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비극의 주인공이잖아요, 사실은. 그쵸. 그러니까 희극만 있을 순 없죠, 인생이. 인생을 산다는 것 자체가 힘드니까. 네. 그러니까 뭐 종교도 생기고 철학도 생기고 하는 맞아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되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민감하게 생각하고 그 부분을 표현하기 때문에 모두한테 울림이 있는 것이고 개인적인 얘기를 하지만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예술가가 되는 것이고. 근데 또 그러다 보니까 또 실제로 비극적인 삶을 살고 막 이렇게 요절하고 이런 사람들도 많긴 한데 슈베르트가 대표적인 예고 이 사람은 이제 슈베르트는 뭐 가곡으로 유명하죠. 그래서 네. 그러니까 문학적인 뭐 시나 그러니까 굉장히 시적인 감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서 좋은 시나 이런 것들을 보고 거기다가 이제 곡을 붙여가지고 이 사람은 살아생전에 31세에 죽었어요. 와, 너무 진짜 가난했대요. 너무 오래 못 살았죠. 너무 가난하고, 그러니까 자기 몸을 돌보고 이런 거에 돈 벌고 이런 거에 정말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애니어그램으로 얘기하자면 자기 보존 본능이 바닥났어. 아예 바닥이야. 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젊었을 때는 그냥 그나마 하는데, 그 뭐냐면 뭐 재정이라던가 건강이라던가 안정이라던가 이런 거에 신경을 전혀 안 쓰기 때문에 우리 기피디님은 자기 보존 본능이라 너무 이해를 할 수가 없죠. 왜 사니? 그러니까 뭐야? 그게 제일 중요한데 그게. 내 한 몸 잘 간수해야지. 그러니까 그런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어가지고 너무 이제 재능도 인정을 받기는 받았으나 이 사람이 이제 성격이 굉장히 내향적이고 너무너무 수줍음을 많이 탄 걸로 유명해요. 그래서 얼마나 수줍음을 많이 탔냐면 이 사람이 이제 베토벤이랑 조금 비슷한 시대예요. 베토벤은 이제 조금 뒤에 태어난 사람인데 그 당시에 베토벤은 되게 유명했다고 했잖아요. 이 사람 베토벤을 너무 존경하는 거야. 근데 심지어 베토벤이랑 옆 동네에 살았어. 그러니까 이 사람도 나름 촉망받는 슈베르트도 작곡가고 하니까 중간에 아는 사람들이 한번 소개시켜주겠다, 만나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너무 수줍어가지고 내가 그 대단한 베토벤 선배님을 내가 어떻게 만나 막 이러면서 못 만나고 있다가 베토벤이 이제 거의 나중에 많이 아파가지고 이제 죽었단 말이에요. 네. 57세에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죽을 때가 되니까 야, 너 진짜 조금 있으면 돌아가실 것 같은데 너 진짜 안 만나볼래?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베토벤이 사망하기 한 일주일 전에 만났대요. 만나가지고 그때 이미 베토벤 귀도 안 들리고 병석에 누워 있었지. 슈베르트가 이제 자기가 작곡한 그 악보를 주니까 베토벤이 딱 받아보고 뭐 다 알죠. 너무 재능이 뛰어나니까 열심히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나한테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나는 귀가 안 들리니까 이제 써봐라. 적어봐라 줬는데 슈베르트가 수줍기도 하고 너무 슬픈 거야. 이 사람이 다 죽어가니까. 그래가지고 아무 말도 못하고 울면서 뛰쳐나왔대요. 야. 진짜 느낌 딱 있네요. 그렇죠. 너무 귀엽죠. 네. 귀엽다면 귀엽고 그러고 나서 이제 일주일 후에 이제
죽었죠, 베토벤이. 그러니까 이제 장례식에 와서 관 들고 그랬다고 하더라고, 슈베르트가. 뭐 이런 너무나 여리고 섬세하고 순수한 사람이었고, 근데 또 친구를 그렇게 좋아해. 이 사람 그래서 제가 사회적 본능이 1차라고 생각을 네네네. 하거든요. 그래서 친구가 되게 많기로 유명하고 친구들이 이 사람을 너무너무 다 좋아하고 없는 살림에 어쩌다 돈 좀 들어오면 친구들한테 신세 졌으니까 친구들 밥 다 사주고 그러니까 이제 또 남는 게 없고 그렇지만 정말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막 진짜 여러 나라의 막 수많은 사람들한테 내 음악을 알려야지 이런 건 없고 그냥 항상 그 몰려다니는 친구들 있잖아요. 예술가 친구들이었겠죠. 그냥 거기서 항상 자기가 작곡한 노래 들려주고 그러니까 친구들한테 피드백 받고 친구들이 좋아하면 너무 행복해하고 그러니까 정말 주변머리가 하나도 없는 거죠. 사람은 착한데 그러니까 이제 친구들이 그거를 보고 당연히 또 친구들이 이거 알려야 되는데 얘 너무 재능도 뛰어나고 너무 착한데 저러고 사니까 그래서 막 친구들이 알려주고 그래갖고 뭐 슈만이나 멘델스존이나 이런 사람들도 슈베르트가 근데 너무 일찍 죽어서 만난 건 아니고 이제 죽고 나서 이 사람의 음악이 많이 안 알려져 있으니까 그 이제 2번에서 얘기했던 그분들이 슈베르트 음악을 또 알리는데 열심히 노력한 사람들이고 네네. 그래서 슈베르트 음악은 들어보면은 정말 감성적이고 정말 귀엽고 예쁘고 여리여리하고 그런 순수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가곡이 되게 많고 가곡 중에 유명한 곡들이 이제 그냥 연주곡으로 해서 우리한테 알려진 곡들도 많고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그런 가곡 중에 이제 제가 송어라고 이제 제일 유명한 그 노래를 이거 그냥 연주곡으로도 많이 듣는데 네. 가곡으로 한번 가곡 장르도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게 이제 2분짜리 곡이고 그러니까 슈베르트 노래는 막 무겁거나 그렇진 않아요. 이거 우리 학교 다닐 때 합창곡으로 네, 했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정겹고 슈베르트는 이게 좀 이렇게 좀 가벼운 소품들을 많이 소곡들을 많이 쓰다 보니까 멜로디가 너무 아름답고 이제 멜로디는 최고다. 멜로디는 슈베르트가 최고인데 이제 뭔가 교향곡 같이 이렇게 좀 여러 그 스케일이 큰 곡들 있잖아요. 네. 여러 악기로 연주하는 이제 그런 구조가 갖춰진 곡들은 별로 쓴 적도 별로 없구나. 일단 너무 일찍 죽어가지고 그러니까 결혼도 못했고 또 짝사랑만 하고 맨날 수줍어서 말도 못 붙이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옆에 있어서 막 흔들어가지고 야!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운 것 같아요. 그런 재능 있는 사람들이 다 가지지는 못하는 것 같고 가지지 못하지.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좀 있으면 그나마 진짜 가보면은 막 냉골 방도 이제 뭐 난방도 못하고 돈이 없으니까 거기서 덜덜 떨면서 작곡하고 있고 맨날 그랬대요. 그러니까 몸을 안 돌본 거지.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한 거. 너무 이거 쓰고 싶으니까 막 그냥 그거에 몰두하느라고. 자기 보존을 장착하게 할 수는 없나요? 그럼 어떻게? 제가 상담하면은 이제 조금 장착이 되나요? 그러니까 그리고 대체로 나이가 들어가면 조금씩 높아져요. 균형을 맞추는 자기보다 거죠. 낮았던 사람도 뭐 이렇게 일찍 죽어버리면 할 수 없는데 요즘엔 또 그렇지도 않으니까. 그쵸. 그러면 이게 내가 펼치고 싶은 것들이 있지만 사회적 본능이고 성적 본능이건 간에 이거 뭐 밑에 받쳐주지 못하면은 소용없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자기 보존이 좀 높아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 곡에는 약간의 그 우울의 그 한 방울 같은 건 없다. 진짜 맑고 아이 같고. 네. 되게 이제 뭐 슈베르트도 4번이다 보니까 엄청 애수에 찬 노래들도 많기는 한데 그래도 어쨌든 기본적으로 좀 뭐라 그래야 돼 정말 천진난만하고 순수하고 진짜 세상에 때가 하나도 안 묻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네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4번 유형제 작곡가로 제가 선정한 사람이 쇼팽이에요. 네. 쇼팽은 사실 뭐 4번 예술가의 뭐 음악가고 뭐 클래식 음악가고 그런 걸 떠나서도 4번 예술가의 거의 전형 같은 사람이죠. 인생도. 이 사람 인생 되게 드라마틱하고 이 사람도 사실은 40도 안 돼서 죽기는 했는데 그래서 쇼팽은 4번 유형 중에서 그 슈베르트가 이제 사회적 성적 유형이었다. 5번 날개가 굉장히 크고 그렇다고 한다면 쇼팽은
날개는 5번 쪽이었던 것 같은데 성적 유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적 사회적 유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도 자기 보존이 약해서 몸을 잘 못 돌봐가지고 일찍 죽기는 했는데 그래도 이 사람은 어쨌든 성적 본능이 높다 보니까 뭔가 불살라서 내가 뭐를 해야지 되겠다. 뭐 친구들이랑 좋게 지내고 이런 거보다도 내가 뭐를 읽어내야 되겠다 이런 의지가 강했던 사람이라 이 사람 이제 뭐 폴란드 사람이었는데 폴란드가 이때 그 러시아의 속국이었나? 네. 그래가지고 자기 나라에 대한 그런 독립하고 싶은 그런 열망 뭐 이런 것도 되게 강했던 사람이고 네. 쇼팽은 일단 피아노 쪽으로 몰빵한 사람이에요. 굉장한 연주자이기도 했고 이제 왜냐면 작곡자들도 장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기가 또 유독 주력한 장르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 사람은 피아노 곡으로는 정말 한 획을 그은 사람이죠. 본인이 피아노를 이제 잘 치다 보니까 피아노 네. 사랑하고 피아노 곡을 굉장히 대단한 곡을 많이 작곡을 한 사람이고 이 사람은 진짜 보면은 독창적이고 일단 이제 4번 유형이 정말 독창적인 쪽이 많아요. 3번 유형이 대중적이라면 4번 유형은 감성적인데 독창적인. 네. 왜냐면 자기만의 그런. 그러면서도 완벽하고. 그 슈베르트랑은 조금 그런 점이 다르죠. 슈베르트는 정말 독창적이지만 막 이렇게 완벽한 음악은 아닌데 쇼팽은 독창적이면서도 완벽한 음악을 했던 사람이고 이 사람도 뭐 친구가 되게 많았어요. 이 사람도. 그리고 주변에 뭐 슈만이나 멘델스존이나 이런 사람들과의 인연도. 그래서 슈만이 너무 호들갑스럽게 칭찬해줘서 짜증냈다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이 당시에 리스트라고 네. 프란츠 리스트라고 또 이 사람도 유명한 음악가인데 리스트도 한 피아노 하죠. 그쵸. 피아노의 대가죠. 맞아요. 나중에 이분도 나와요. 7번 유형으로 나올 건데 근데 리스트랑 쇼팽이 비슷한 시대에 활동을 했고 피아노의 대가라는 점에서 비슷한데 둘이 굉장히 또 그 작품 세계의 차이가 엄청 대조적이에요. 쇼팽은 정말 진실하고 순수하고 감정적이고 그런 독창적이고 이런 음악을 했다면 그러니까 정 가슴형의 음악을 했다면 리스트는 되게 화려하고 기교적이고 리스트가 사실은 피아노 연습할 때 제일 이제 최종 너무 어려우니까 굉장히 이거는 약간 예술보다도 어떤 재주에 가깝다? 스케일이 장난 아닌 걸 넘나들어야 되니까. 그냥 사람들이 막 그 음악 엄청 잘 알지 않아도 우와 이렇게 되는 그런 곡들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약간 좀 깊이가 없다. 너무 겉으로 드러나는 거만 치중하고 깊이가 없다. 근데 저는 리스트 7번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머리형이고 이러니까 그런 뭐래 감정적인 깊이나 막 의지나 또 이런 쪽은 아니에요. 머리형들이 뭐 그래서 그랬을 수도 있지만 네. 그냥 성격 자체도 너무 달랐어요. 리스트는 완전 이제 최초의 아이돌이라고 할 정도, 역사상 최초의 아이돌이라고 할 정도 너무 그런 거 다 누릴 줄 알고 즐길 줄 아는 사람이고 쇼팽은 조금 이렇게 강직한 쪽이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이는 그래도 알고 서로 잘 지내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쇼팽의 그 운명적인 여인이 있어요. 사랑하는 그 조르주 상드라는 여성이 있었는데 이 사람도 유명해요. 유명한 작가예요. 맞아. 작가고 이 시대 때 굉장한 사람이었죠. 여장부였죠. 슈퍼스타 베스트셀러 작가. 네. 근데다가 또 이 시대는 왜냐면 여성들이 사회생활을 잘 못했던 시대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여자는 남자하고 완전 그 사람이 여자라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지만 나 드레스 같은 거는 좀 그렇다. 나 여기서 지금 예술가들이랑 같이 앉아갖고 술 먹고 담배 필 건데 드레스 입으면 불편하니까 남장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야 이러는데 왜 우리도 그 신여성들 중에서 항상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8번 아니었을까 싶어요. 되게 파격적인 사람이고 진짜 여장부 이랬는데 쇼팽은 굉장히 오히려 이제 여기가 더 여자 같은 섬세하고 연약하고 이런 사람이니까 둘이 이제 운명의 사랑이 됐어. 그렇게 끌리지 서로. 그렇죠. 근데 이제 조르주 상들은 이미 결혼도 했었고 애도 있고 이런 사람이고 이제 쇼팽은 아니었는데 뭐 몸도 엄청 약하고 그랬는데 하여튼 둘이 이제 불이 붙어가지고 둘이 이제 같이 살고 결혼은 못했고 그냥 같이 살고 이럴 때 이제 조르주 상드가 굉장히 열심히 이제 내조를 해줘서
그때 이제 쇼팽이 이제 화려하게 꽃을 피웠는데 이제 이 사람 소설상들을 소개해준 게 리스트였대요. 맺어줬네. 맺어줬어. 근데 리스트가 워낙에 마당발이에요. 그래서 이런저런 사람들 모으고 이런 거 막 소개시켜주고 이런 거 좋아하는데 뭐 그렇게 해가지고 운명의 사랑을 만났다는. 네. 근데 뭐 이 사람도 그렇게 몸이 약하고 이래가지고 일찍 죽었지만 또 위대한 곡들을 많이 남겼고. 제가 선곡을 한 거는 즉흥 환상곡이라고. 네. 이것도 이제 들어본 것 같다. 이것도 들으시면은 당연히 아실 거예요. 사실 또 4번 유형 작곡가들의 노래는 굉장히 감정적이고 막 감정을 절제하지 않고 막 정말 몰아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더 대중적이에요. 그냥 사람의 같이. 마음을 슬프군 이런 거 있잖아요. 뭔 얘기 하는지 알겠는 거죠. 솔직하니까. 한번 들어볼게요. 4번 작곡가들이 다 요절한 건 아니죠? 그건 아닌데 4번이라고 요절하는 건 아니지만 약간 되게 요절하고 자기만의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뭐 알리고 그 당시 그런 거보다도 자기만의 독창적인 예술 세계를 펼치고 뭐 일찍 죽었다 이런 사람들 중에 4번이 정말 많아요.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4번인데 자기 보존이면 그게 좀 언밸런스적인 느낌이 들지 여기형이에요. 않아요? 맞아. 4번의 자기 보존 여기형이에요. 그래서 4번 유형인데 자기 보존이 강한 사람들은 그래도 생활력이 있고 실질적이고 그러니까 정말 인생은 슬플지만 불굴의 의지로 삶을 헤쳐나가겠다는 그게 있어서 약간 장형 같아 보이기도 하고 또 솔직하니까 장형 같아요. 4번은 솔직하거든요. 그래서 4번의 자기 보존으로 수정되는 작곡가가 여기서는 빠졌지만 라흐마니노프예요. 라흐마니노프는 오래 살았어요. 오래 살았고 집안도 잘 건사했고 결혼해서 새끼들도 잘 키우고 그런데 라흐마니노프도 음악을 들어보면 굉장히 슬퍼요. 맞아요. 저는 라흐마니노프 진짜 약간 최애거든요. 라흐마니노프 좋아하시는 분들 많죠. 음악으로 그거를 본인이 갖고 있는 기질을 다 드러내고 실제로 생활은 자기 보존에 가깝게 생활을 한 그런 케이스라고 봐야 되겠네요. 감정형이 자기 보존이 다 여기형이에요. 맞아요. 2, 3, 4번이 다 저도 자기 보존이 없잖아요. 네, 여기형이라서 그 감정형처럼 조금 덜 보이는. 그쵸. 왜냐면 아무래도 실질적인 걸 중시하니까. 라흐마니노프는 신기하다. 저는 당연히 음악 듣고 당연히 4번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어떤 그 사람의 생애를 보고 친구가 이 사람 1번이야? 뭐 이러고 물어봤는데 생애는 진짜 되게 1번 같아. 되게 꿋꿋하거든요. 근데 4번 자기 보존인 것 같다라고 제가 결론을 내렸어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그렇다고 1번 같이 좀 꼰대질하는 느낌은 없거든. 그러니까 1번들은 음악으로도 뭘 가르치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살아야 돼. 이게 있는데 그런 건 없어. 그냥 내가 그렇다고 내가 감정이 지금 이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되게 표현이 재밌네. 나는 이래. 이 즉흥 환상곡은 그런 굉장히 감정적이고 감성적인 거 외에도 그 피아노 스킬적으로도 되게 스킬도 화려하고 맞아요. 치기 어려운 다 갖춘 곡이죠. 네. 그래서 보면 이런 거는 왜 되게 화려하고 어렵지만 그러면서도 감정에 빠져들 수 있는 곡인데 리스트는 안 그렇거든요. 리스트는 오히려 감정에 빠져든다기보다는 감각적이죠. 그걸 따라가야 돼. 막 그리고 이렇게. 뭐가 보이는 것 같아. 맞아요. 무슨 장면을 표현했구나, 이런 느낌을 표현했구나 이런 느낌이 이제 감정에 젖어드는 느낌은 아니에요. 그래서 난 리스트는 가슴형이 아닐 거라고 생각해. 맞아요. 약간 생애를 보면 3번 같기도 한데 음악을 들어보면 아무리 들어도 머리형이야. 근데 진짜 거의 대부분 지금 한두 곡 빼고는 저도 어디선가 다 들어봤죠. 그쵸. 유명한 걸 가져오셔서 다행히 기피디님 리트머스 시험질 안 해도 되는데. 저는 진짜 유명한 거 선곡하려고 엄청 노력했어요. 그러니까요. 브람스랑 이제 이따가 실패한 사람들 몇 명 나오겠는데. 뭐 이왕이면 유명한 거 해야죠. 이런 프로 그래야 하는데. 사람들이 좀 젖어서 쉽게. 이거구나 이러고. 이렇게 공부했으면 좀 더 음악적으로 낼 수 있었는데 그 고등학교 때 시험이 그거였거든요. 들려주고 누군지. 근데 그거를 알려면 이렇게 배경을 알고 있으면 곡이 다르게 들리잖아요. 그쵸. 그런 거 기피디님 지금 정말 복 받은 거예요. 김영영 작가님 만나서 5번이니까 5번한테 얼마나 편하게 딱딱 들려. 그러니까 그게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쪽으로, 그러니까 음미체 쪽으로는 잘 모르니까 그쪽으로 뛰어난 사람 만나면 제가 되게 고마워요. 맞아. 저한테 뭐 이렇게 많이 주니까. 그리고 기피디님은 설명을 들으면 그 다음에 이해의 폭이 확 느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5번은 설명해줘야 돼. 네. 뭐든지 설명충. 5번 설명충이야. 듣는 것도 좋아하고.
근데 약간 우리끼리만 좋아하는 거여가지고 또 남들끼리 설명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아. 설명 좀 그만하고 자제하려고 노력하는데. 근데 작가님은 약간 스토리로 얘기해 주잖아. 이야기는 재밌거든요. 맞아. 이야기를 싫어하는 사람 없기 때문에. 그치. 그러니까 역사 선생님을 하셨어도 학생들이 되게 좋아했을 거예요. 역사 수업은 재밌게 할 수 있어요. 그쵸. 5번 유형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5번 유형 이제 저랑 기피디님 5번 유형이셔가지고 대충 이제 느낌 많이 오실 텐데 잘 모르시는 분들도 네. 5번 유형은 이제 머리형이라고 하는 그 이성 중심 유형에 속하고요. 네. 머리형 중에 머리형이죠. 그러니까 머리형이라고 하면 뭐 머리형이라고 똑똑하다거나 합리적이다거나 그런 게 아니고 조금 있죠, 그래도. 예. 그렇다기보다는 이제 네.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장형은 자기 힘으로 세상을 통제하는 것, 가슴형은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사랑받는 것이라면 머리형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거는 안전하게 살아남는 거예요. 네. 미래를 최대한 정확히 예측해서 안전하게 살아남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데 5번 유형은 그 중에서도 그냥 정말 자기 혼자 생각해서 세상을 관찰하고 분석해서 최대한 안전하고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식으로 생각하고 들어가려는 그러다 보니까 뭐 당연히 5번도 감정이나 어떤 본능적인 끌림이 있지만 일단 그거 끌리는 대로 가는 힘이 좀 약해요. 생각이 많아. 그리고 분석하려고 그러고 자꾸. 그렇지만 좀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세상을 조용히 관조하고 관찰하고 거기 막 끌리는 대로 들어가서 우와닥닥닥 하는 게 아니라 좀 초연한 관점에서 이렇게 지켜보는 전체 큰 그림을 보는 그런 섬세한 그런 이제 관점이 특징인데 네. 제가 현실에서 약간 한 발 조금 뒤로 물러서 있는 듯한.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첫 번째로 선정한 뮤지션은 바흐예요. 그래서 네. 바흐 얘기는 아까도 뭐 핸델 얘기에서도 나오고 뭐 베토벤, 브람스 얘기에서도 나왔는데 바흐라는 그 음악가 자체는 인간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저는 5번은 아니고 1번 유형이라고 생각을 하고 1번 자기보존 유형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은 정말 그냥 성실하게 교회 음악 감독으로 이 시대에는 이제 그게 보통이었으니까 음악하는 사람들은 무려 죽을 때까지 27년 근속을 하면서 27년 근속이 말이 쉽지 이게 아무리 이 시대지만 와. 그러면서 그냥 조용히 뭐 유명해지고자 하는 별로 그런 생각도 없고 그냥 자기만의 세계에서 열심히 음악 뭐 그때 이제 새로운 음악 사조가 정립될 때니까요. 이때 이제 바로크 후기고 고전주의 음악의 이제 시초가 된 음악의 네. 아버지니까 네.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더 완벽하게도 해보고 그냥 혼자서 사부작 열심히 평생 하면서 이분은 심지어 또 특이한 점이 하나가 애가 20명이 있어요. 애를 20명을 낳았어. 물론 이제 그 어른이 될 때까지 살아남은 건 10명이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20명을 낳는다는 게 와. 이게 아내가 첫 번째 아내랑 사이가 좋았는데 이제 돌아가셨어요. 아내분이 일찍. 그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재혼을 해서 또 이제 애를 낳고 해가지고 20명을 애를 낳고 그것도 근속하셨네. 근속하셨죠. 무슨 그런 사생활적인 스캔들이 1도 없어요. 그냥 오로지 아내랑 그리고 자식들도 굉장히 열심히 키웠대요. 그러니까 딸 바보고 아들 바보여가지고 아들들도 열심히 교육시키고 이래서 바흐의 그 아들들 중에서 3명이나 유명한 음악가가 되었고 그 중에 이제 셋째 그 제일 막내 바흐는 살아생전에는 자기 아버지보다 더 유명한 음악가였대요. 네. 그래서 모차르트 이 바흐 뒤에 이제 모차르트 시대가 오는데 그 바흐 아들 바흐가 이제 모차르트랑 같이 음악 활동하고 뭐 모차르트를 가르쳤다는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아들도 잘 키우고 자식 농사도 잘 짓고 그랬네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면서 뭐 애가 이렇게 많으면 사실 근속해야지 뭐 어쩌겠어요. 그런 면에서 보면 1번하고 약간 거리가 있을 수도 있네요. 왜요? 어떤 면에서? 1번은 그 약간 본의 아닌 꼰대질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5번은 꼰대질 하기에는 힘이 없어서. 그렇지 않나요? 근데 또 제가 봤을 때 1번이라고 해서 뭐 다 애들을 이렇게 꼰대로 가르치진 않아요. 뭐 저희 아빠 같은 경우도 1번이시지만 1번들이 약간 이런 거 있어. 자기 기준이 그렇게 막 세세한 기준까지 1번들은 기준이 제일 중요하지만 기준은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딱 자기 기준이 있어서 그거에만 맞으면 나머지는 사실 별로 관심이 없어. 오히려 관대해요. 그거 말고는 사실 알 바 아니에요. 그것만 지키면 돼. 자기가 봤을 때.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바흐는
까다로운 1번은 아니었어요. 아. 까다로운 1번은 오히려 베토벤이나 오히려 브람스 쪽이고 네. 바흐는 그냥 좀 성격이 좀 푸근하고 넉넉한 1번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왜 5번이 아니라고 생각하냐면 일단 5번은 애를 이렇게 많이 낳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아, 그러네. 사실 감당이 안 되잖아. 맞아. 내가 미래를 언제 준비한다고 얘네들. 기운 없어서 꼰대질 못할 거면 기운 없어서 애를 못 낳죠. 애 낳고 키우는 것도 얼마나 힘들어요. 일단 그리고 음악을 들었을 때 음악이 사실 제 바흐가 제 최애 음악가란 말이에요. 그리고 5번형 같고 5번형이 좋아할 만한 그런 구석들이 상당히 많기는 해요. 그러니까 어떠냐면 바흐 음악은 굉장히 정밀하고 정교하고 맞아. 완벽하고 그러면서 바흐 음악이 아름답고 섬세하고 감각적이지만 감정적이진 않아요. 수학적이야. 맞아요. 수학적이에요. 되게 드라이하고. 네. 요 당시에는 이제 이 시대만의 그런 어떤 작곡 기법 중에 대위법이라는 거 있어요. 대위법이 뭐냐 하면은 쉽게 말해서 요즘 음악은 대부분 오른손으로 멜로디 치고 왼손으로 반주하잖아요. 네. 근데 그 음악 형식도 사실은 상당히 요때 이제 근대 들어서 확립이 된 거예요. 고전주의 시대, 낭만주의 시대 요때 유행하고 그 전에는 그냥 오른손이랑 왼손이랑 약간 아예 다른 멜로디를 치는? 그래서 그 바흐를 피아노 치신 분들 나도 피아노를 쳤으니까 바흐를 싫어했지. 바흐가 피아노 치기 진짜 힘들어요. 그렇잖아. 하나는 멜로디를 치고 하나를 반주를 해야지 이게 되는데 이거 다른 멜로디 치고 왼쪽으로 또 새로운 멜로디를 치고 있어야 돼요. 바흐 거가 그렇거든요. 그리고 막 이게 그렇게 치는 것도 어려운데 뭔가 이게 막 어떤 뭐라 그래야지 그 야마라고 하죠. 그런 게 있는 스타일이 아니야. 그러니까 확 이렇게 기승전결이 있는 그런 드라마틱한 음악이 전혀 아니고. 그치. 이 시대의 음악이 대체로 그렇기도 했지만 우리가 비발디랑 핸델을 들어봤는데 꼭 그렇지만도 않잖아요. 네, 맞아요. 이게 뭔가 야마가 딱 있어야 사람들이 귀에 딱 이게 꽂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사람 감정을 확 그런 게 별로 없어. 꼭 한온 같아, 한온. 맞아요. 한온 그 피아노 연습하라고 만든 곡 같은데 그래서 바흐를 제가 정말 별로 안 좋아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부터 클래식을 듣다가 들어봐서 좋은 거가 다 바흐인 거야. 장점이라고 하면 정말 담백해요. 맞아. 담백한데 진짜 정교하고 섬세하고 과장된 그런 것이 하나도 없이 사람을 몰아붙이고 막 감정적으로 막 울어라 이런 것도 아니고 그렇다는 게 나쁜 건 아닌데 이제 저는 너무나 무미건조한 5번이라 약간 그렇게 들릴 때도 있어요. 그리고 아니면은 장형들의 음악 같은 경우는 이겨내야 돼 막 이러면서 부시자 정신 차려 막 부셔 막 이런 느낌도 없고 뭔가 되게 그냥 담백한데 너무 이게 들으면 들을수록 깊은 맛이 나는 그런 음악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5번인가라고 했는데 또 5번이라기엔 음악도 이 사람의 그 삶도 그렇지만 음악도 5번이라기에는 또 약간 자기 확신 같은 게 있어요. 5번은 사실 자기 확신이 별로 없어요. 어떤 면으로는 있겠지만 그런 장형들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자기 확신 같은 게 5번한테 되게 이질적으로 느껴지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찐으로 5번형이라고 생각하는 이제 다음에 소개해드릴 작곡자랑 비교해보면 더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바흐 음악 중에서 진짜 좀 지루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되게 듣기 좋은 것도 있고 제가 선곡한 음악은 유명한 음악이에요. 유명한데 처음 딱 들어보면은 아실 건데 토카타와 푸가라는 음악인데 토카타라는 형식과 푸가라는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토카타와 앤 푸가 이렇게 된 거고요. 토카타는 좀 자유롭게 시작해서 푸가가 딱 얘기하다가 대위법 그걸로 이제 끝나는 음악인데 좀 길지만 네. 하여튼간 또 1번에서 길었잖아요. 둘 다. 5번도 둘 다 길어. 그러니까 1번이랑 5번이 공통점이 있긴 있어요. 맞아. 저는 1번이랑 5번이 제가 봤을 때는 1번이 너무 이질적이어서 되게 다르다고 생각했는데 살면 살수록 좀 비슷해. 뭔가 사람들이 좀 지겨워요. 노잼이야. 노잼이고 1번은 설교라고 하면 5번은 설명이거든요. 설교충 설명충에다가 그리고 진짜 개쌍마유의 최고의 진짜 남 신경 안 써요. 내가 이거 뭐라 그러던. 내가 아예 신경 자체를 안 써. 그런 면에서 1번이랑 5번이 좀 비슷한 면이 많구나 이런 거를 요즘에 좀 느끼는데 그래서 통하는 것 같은데 한번 들어보실게요. 네. BGM으로 많이 쓰죠. 네.
이게 오르간 독주곡인데 제가 또 오르간을 좋아해가지고 오르간 소리가 저는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얘가 바흐 음악 보면 이렇게 차근차근 쌓아가는 그 느낌이 있잖아요. 정말 우직하게 탁탁탁탁 정말 구조적으로 이렇게 쌓아가는 그런 느낌인데 이 곡도 그냥 이런 되게 귀에 딱 꽂히는 멜로디로 시작해서 점점점 쌓아가서 나중에는 스케일이 되게 커지고 그런 되게 잘 지은 건축물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네, 저는 그런 거 되게 좋아해요. 성당에서 있는 파이프 오르간을 열심히 썼나 보네요. 그렇죠. 써야지. 그렇죠. 아무도 27년 없을 때. 근속했는데. 네. 이 선곡 진짜 약간 의외인데 신의 한 수였어요. 저는 첼로 그런 거 갖고 오는 사람이 많잖아요. 바흐하면 제일 유명한 거. 쥐선상의 아리아. 네. 근데 이거 딱 들으니까 느낌이 더 확 오면서 되게 좋은 것 바흐 같아요. 느낌 하고죠. 저도 당연히 쥐선상의 아리아 좋아하는데 제가 이 음악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진짜로 5번 유형일 거라고 추정되는 작곡가가 브루크너라는 사람인데요. 브루크너는 사실 별로 안 들어보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네. 저도 잘 몰랐던 사람인데 그냥 이름만 알지. 이 사람은 이제 그 후기 낭만주의 시대 때 작곡가고요. 후기 낭만주의는 아까 어디서 나왔었냐면 브람스 얘기할 때 왜 브람스랑 바그너랑 브람스파랑 바그너파랑 싸웠다고 1번이랑 8번이랑 그래서 그때 이제 좀 현대 음악의 전조가 나타날 때여서 좀 파격적이고 좀 미래지향적인 바그너파와 좀 이제 보수적인 브람스파가 한창 싸우고 있을 때의 그 시절이에요. 근데 이제 브루크너라는 사람은 제가 왜 5번 유형이라고 수정을 하냐 하면은 이 사람은 전무후무. 네. 이 사람 스타일은 전무후무예요. 전에도 이런 스타일이 없었고 후에도 없다. 아, 진짜요? 그러니까 사실 5번 유형의 어떤 특징 중에 하나가 독창적인 거가 있어요. 독창적인 게 있는데 그 독창적인 게 본인이 막 있는 그대로 자기를 다 표현을 해서 막 4번 유형처럼 그런 독창적인 것도 아니고 내가 무슨 기준이 되어야지 되겠다, 내가 새로움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5번에 이 사람의 그 작품 세계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폐적 순박함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5번인 거야. 5번이라고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저도 5번에 4번 날개가 크다 보니까 우리 기피디님 그래도 6번 날개가 좀 있으셔서 여기는 그래도 약간 좀 시스템에 좀 친화적인 그런 느낌이 있는데 5번에 4번 날개들은 정말 뭐가 뭔지를 몰라. 내가 독창적이어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5번들은 이제 어떻게 살면 세상을 안전하게 살까 세상을 계속 관찰을 하는데 계속 관찰만 하다 보니까 혼자만의 세상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이 브로크라는 사람이 웃긴 게 이 사람은 자기는 바그너파였어요. 아까 브람스파 바그너파 중에서 바그너를 너무 좋아하고 바그너를 좋아해서 내가 바그너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라고 하는데 딱히 영향받은 게 없어. 들어보면 자기는 받았대. 근데 그리고 심지어 바그너 그러니까 빠였는데 말하자면 바그너 빠인데 생각보다 바그너 음악을 잘 이해를 못하는데? 라고 생각해서 옆 사람이 되게 어이없어 하기도 하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자기 식대로 해석한 거지. 바그너를. 그래서 저는 약간 저도 막 저 어느 별에서 왔니 소설 있잖아요. 내가 뭐 브루크너랑 비견하겠다는 건 아닌데 그 애가 그 소설을 제가 작은 아씨들이라는 소설을 너무 좋아해서 제가 그거를 덕질을 엄청 하고 작은 아씨들을 약간 오마주에서 썼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마주에서 썼다고 오만돼서 밝혔는데 아무도 몰라. 오마주 했는지. 내가 이 얘기 해도 사람들이 다 까먹어. 별로 안 비슷한가 봐. 오마주라고 하기에는 가족이 들어간 거 말고는. 제가 좀 이따가 왜 그게 오마주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자석에서. 근데 아무튼 간에 자기 자신은 독창적이게 됐다는 생각도 없고 5번들은 약간 덕후 기질이 있어요. 맞아. 그래서 나 이거 너무 좋아하고 나 이거 따라하고 싶고 나 영향 받았어라고 하는데 딱히 아닌 거야. 너무 자기만의 세계가 강하다 보니까. 그리고 브루크너는 그래도 상당히 인정받는 사생전에 그런 작곡가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작품 세계를 왜냐하면 이제 대단한 사람은 그 뒤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생기고 어떤 사조가 될 수 있는데 전혀 없어. 따라갈래야 따라갈 수가 없는 거야. 이 사람은 너무 독창적 자기만의 세계가 너무 있다 보니까. 그리고 이 사람의 그런 생애를 봐도
이 사람도 그냥 5번 자기 보존 같아요. 저는 그래도 사회적 본능이 높아서 이런저런 사람들 만나고 교류도 하고 이런데 이 사람은 그런 게 없고 그냥 시골에서 그냥 오르가니스트 출신이래요. 그래서 오르간 하고 이제 학교 이제 음악 선생님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지내다가 그 5번들이 이제 병 중에 하나가 준비를 너무 많이 해. 자기가 준비가 안 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네. 그래서 낫다이가 이러면서 44세 때 처음으로 교향곡을 발표를 한대요. 그래도 브람스가 왜 교향곡을 40 넘어서 작곡을 했다고 이 사람도 네. 1번이다 보니까 너무 완벽주의자여서 근데 그거보다 더 늦은 나이에 교향곡을 발표를 하고 근데 별로 처음부터 반응이 좋진 않았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계속 이제 작품을 내서 한 60이 다 돼서 교향곡 7번을 발표했을 때 인정을 받고 그러고 그러니까 대기만성이죠. 네. 대기만성되고 근데 그리고 또 이 사람이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개작을 그렇게 많이 했어. 자기 작품 있는데 고치는구나. 여기서 이렇다 저기서 저렇다라고 하면 5번들이 남의 의견을 수용을 잘해요. 그러니까 그게 자기 확신이 좀 없다는 거야. 내가 나왔는데, 내가 짱이고, 내가 이거 말하려고 했는데 못 알아보고 니네가 문제고 이런 게 없어. 5번들이 잘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치면 좋을 것 같아. 저렇게 고치면 좋을 것 같아. 그런가? 이래가지고 다 고치고 누가 되게 개작해가지고 연주를 해도 뭐라고 안 했대요. 근데 나 그런 게 너무 이해 가거든요. 그냥 내가 만들어 놓은 건 만들어 놓은 건데 누군가가 자기 식대로 해석한다면 뭐 그러든가 뭐 그래서 더 좋은 게 나올 수도 있지. 이게 1번하고 완전 다르네. 완전 저항감이 그게 저항감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데 네. 장형들은 저항감이 있는데 5번들이 되게 세상 물정 모르니까 되게 고집스럽고 독단적이어 보일 수도 있는데 그런 면도 물론 있겠지만 생각보다 저항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무 남의 일에 관심 없고 남의 거를 왜냐하면 정말 관심이 없으니까 아예 모르잖아. 그러니까 네. 저 사람은 듣고도 안 듣나 보다라고 생각해서 사람들이 그냥 야 이게 말조차 안 해주는데 말을 하면 또 그런가? 또 들어. 맞아. 이게 5번의 좀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봐서 이 사람 100% 5번이었고 이 사람도 그냥 진짜 평생 결혼 안 하고 혼자 살면서 뭐 너무 현실 감각이 떨어져서 결혼을 할 수가 없었대요. 나름 뭐 자기는 연애 감정도 품고 그랬으나 이 사람의 그 음악 세계를 보면은 굉장히 좀 현실이랑 동떨어져 있는 느낌이 들고 이 사람이 신앙심이 되게 뭐 돈독했는데 근데 뭐 이때야 뭐 기독교 신앙은 뭐 기본값이니까 그거는 당연한 건데 정말 신앙심이 되게 깊었고 이 사람의 작품 세계를 보면 다 그냥 천국을 향한 열망과 찬양과 그냥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현실적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좀 웅장하긴 해요. 신앙심이다 보니까 웅장하기는 한데 그렇다고 정말 이 음악 한번 들어보세요. 뭔가 무겁고 그렇진 않아. 정말 천진난만하다고 해야지 되나? 그런 느낌이 하여튼 독특하고 저는 브루크너가 대중적으로 그렇게 인기 있는 작곡가도 아니고 사실은 연주자들도 좀 어려워해요. 이거를 어떻게 연주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너무 이 세상 것이 아닌 것 같으니까. 그런데 저도 듣고 막 엄청 좋다고 생각하진 않았는데 나는 이상하게 브루크너를 듣고 나니까 자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좀 나랑 결이 맞나? 그런가 보다. 싶은 그런 느낌도 들고. 굉장히 호기심이 생깁니다. 그죠. 네. 그래서 브루크너의 교향곡 중에서 4번 사막장 이게 이제 제일 그나마 대중적이다고 해서 그거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음악은 그냥 자연과 그 신앙의 세계를 노래한 게 많대요. 자연 좋아하는 건 정말 인정. 되게 좋아. 작가님도 좋아하신다. 작가님도 사막 좋아하신다 그래서. 맞아. 그러니까 대자연 보면 느껴지는 뭔가가 좋다는 거.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사람이 진짜 5번의 특성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사실은 그럼 뭐 자연이나 신앙이나 이런 것들은 진짜 하찮은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그런 거잖아요. 네. 근데 약간 그쪽으로 도망친다는 느낌이 있어. 현실이 사실 두려운 거야. 그래서 현실을 이겨내고 내가 마치 인간적인 감정이나 이런 고뇌나 이런 것들을 내가 겪어서 뚫고 이겨낸다라는 느낌이 하나도 없고 그냥 이거는 무서워, 싫어. 그냥 나는 자연이나 이쪽으로 가서 쉴래. 이런 느낌이에요. 이쪽에 때가 안 묻은 느낌인데 좀 도망친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바흐는 그렇진 않아. 내가 느꼈을 때.
그냥 진짜 자식 새끼도 길러내고 나가는 싸우자 들어도 금속하고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 있는데 이 사람 거는 그런 느낌이 없어요. 전 들어오도 근속하고는 절대 안 되는 인간이에요. 그쵸, 안 되죠. 그러지. 들어오면 근속 안 해. 들어온 거지. 맞아. 다음에 6번 유형으로 넘어갈게요. 네. 6번 유형은 이제 머리형이고요. 5번과 같이 이성 중심 유형이고 6번 유형은 삶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어서 예측하고 안전하게 살고 싶다. 이거는 똑같은데 6번 유형은 자기 자신을 그렇다고 5번은 그나마 자기 자신을 믿는 거예요. 그냥 나 혼자서 어떻게 해봐야 되겠다. 이러고 6번 유형은 그래서 기피디님이 나를 믿어. 자신을 믿어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구나. 그치. 왜냐면 믿을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맞아요. 사실 5번은 나도 못 믿어요. 내가 뭐라고 나를 믿어. 그렇지만 세상보다는 차라리 내가 믿을만 하다 주의고 6번 유형은 나는 도저히 못 믿겠어서 세상을 믿고 싶은데 그래서 사실은 6번 유형의 이상은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나 있으면 좋죠. 구조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내가 거기에 다른 생각 안 하고 딱 붙어서 충성하고 보호받으면 베스트인데 또 이게 6번 유형들이 그렇다고 아무거나 믿을 수는 없어. 의심이 많아. 두려움이 많거든. 그러니까 이거 사실은 6번 유형들 같은 경우는 충성하면서도 계속 시험하려고 하고 계속 의심하려고 하고 확인하려고 해요. 근데 그러다가 이거 또 안 되겠다 싶으면 그냥 나를 믿는 게 낫나? 또 혼자 뭐 계산해보다가 또 나도 못 믿겠고 약간 왔다 갔다 해요. 근데 7번 유형은 반대로 자기 자신을 못 믿으니까 세상을 오히려 적극적으로 믿어버리는 쪽이 7번 유형이에요. 그런 차이가 있는데 그래서 6번 유형들은 항상 그런 막 불안이랑 가장 정말 딱 대놓고 불안이 이 사람들의 모든 거를 설명을 해준다. 그리고 6번이 제일 복잡해요. 그래서 맞아요. 겉으로 볼 때 같은 유형처럼 안 보이는 사람들이 묶여. 맞아요. 그 6번도 어떤 면은 3번이랑 비슷한데 6번들도 되게 체제 수능적이어서 3번도 사실 체제 수능적이잖아요. 그쵸. 근데 3번은 그 안에서 그래도 내가 인정받기를 원하는 거고 6번은 정말 체제에 딱 보호받기를 원하는 거라. 그리고 뭐 가슴형이랑 머리형이랑 다르긴 다른데 그쵸. 6번 유형들이 체제 수능적인 것처럼 보이면서도 그거 자체가 사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니야. 이용하는 것뿐이지. 늘 의심해, 제재도. 그리고 여러 가지 가면을 연출을 하기도 하고 사실 되게 복잡해서 6번 유형의 음악, 6번 유형의 예술이라고 하면은 사실 그게 딱 떠오르진 않아요. 그러게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되게 많이 했는데 일단 처음에 그냥 제일 갖다 붙이기 좋은 거는 6번은 충성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애국자 이런 사람들 중에 6번이 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6번 유형으로 떠올린 사람이 누구냐 하면 시벨리우스라고 시벨리우스의 핀란디아라는 음악이 되게 유명해요. 이거는 아마 들어보시면 한 번씩은 다 들으셨다는 생각이 들 거예요. 제목 몰라도. 막 영화 같은 데도 되게 많이 나오고. 왜냐면 이 사람은 핀란드 사람인데 제목부터가 핀란디아잖아요. 핀란드 사람인데 핀란드가 이제 러시아의 지배를 받았으니까 이제 독립운동을 오랫동안 했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자기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노래를 작곡을 했고 이 노래가 이제 작곡이 됐을 때 이제 그때가 이 사람은 이제 시벨리우스는 후기 낭만주의에서도 민족주의라고 해서 이때 후기 낭만주의 오면은 이제 보통 이 클래식 음악의 본산지인 막 독일 이런 데 말고도 여러 나라에서 우리 민족의 색깔을 가진 음악을 해야 된다. 그냥 무조건 이 중심지의 음악 경향을 쫓아갈 게 아니라 그리고 막 그때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뭐 러시아에서 뭐 사회주의 혁명 일어나고 막 세상이 시끌시끌하고 그때 이제 민족주의 국가들이 다 독립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테마를 두고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텐데 이제 시벨리우스가 딱 민족주의 음악가에 속하고 그래서 이 핀란디아가 이제 발표되었을 때부터 이미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졌고 또 이제 미국 사람들이 좋아하죠. 왜냐면 미국이랑 소련이랑 그때 안 시켰으니까 그래 소련에 독립해야지. 소련에 압제해서 독립해라 이러면서 이제 이게 되게 많았고 그래서 이 핀란디아는 거의 핀란드의 국가는 아닌데 거의 제2의 국가처럼 핀란드 국민들이 너무나 사랑하고 이 사람 시벨리우스는 국민 영웅이지. 핀란드 사람 중에서 전 세계적으로 제일 유명한 어떤 그런 인물이기도 하고. 근데 이제 이분이 실제로 6번이었는지는 저는 별로 확신은 없었는데 그냥
쭉 이렇게 읽어봐도 몇 번인지 잘 모르겠어. 작년 같기도 하고 생긴 거 보고 그러면은. 근데 되게 이분 되게 오래 사셨어요. 92세로 이제 제가 이번에 물론 좀 현대인이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이제 여기서 선정해온 제 뮤지션들 중에 제일 장수하셨는데 네. 근데 이분이 좀 특징적인 게 뭐냐 하면은 결국에는 그래서 핀란드가 러시아에서 독립하는 거를 보고 되게 행복하게 여생을 보내시는데 1917년에 핀란드가 러시아에서 독립을 해요. 근데 그러고 나서 한 1930년대까지는 음악 활동을 하다가 돌아가실 때까지 한 30년 동안을 아예 음악 활동을 안 해요. 건강도 괜찮았고 왜냐면은 90세, 92세 죽었지만 그러면은 한 60대 때부터 안 했던 거 사실 60, 70 충분히 음악 네. 활동 할 수 있고 너무 이미 성공한 사람인데 음악 활동을 안 해. 그래서 이 사람이 왜 30년 동안 죽을 때까지 음악을 다시 안 했을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썰들이 있는데 그건 모르지만 그냥 제가 봤을 때는 그때 이미 너무 음악 사조가 진짜 많이 변해서 이제 이때부터는 완전 현대 음악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런 것까지는 아니에요. 이 사람 음악 들어보면 그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보통의 클래식 음악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너무 파격적인 그 사조를 따라가지 못해서 그렇다는 얘기도 있고 이 사람이 핀란드가 이제 독립을 하고 나니까 좀 동력이 떨어진 거지. 애국하는 마음으로 음악을 했는데 그런 것도 있고 그렇긴 한데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술가라면 뭔가를 더 해보고 싶잖아요. 전성기 때 뭐가 나오지 않더라도. 근데 그냥 안 한 걸로 봐서 그냥 좀 안전하게, 그러니까 6번들이 그게 있어요. 안전하게 가자는 그게 있어. 내가 더 좋은 거를 만들어내거나 더 의미 있는 거를 못 만들어낼 바에는 그냥 하지 말자. 이미 이룬 것도 충분하고 그러니까 그냥 여기서 만족하자라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실제로 6번 유형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예. 충성의 대명사인 6번 유형의 핀란디아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영화에 맞아요. BGM으로 너무 많이 쓰여서 이게 이제 이 초반에 이게 장엄한 그 핀란드의 그 자연을. 환경 이런 거. 네. 그리고 이제 독립운동 하니까 이런 마인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치. 장엄하게. 이게 딱 맞네요. 그 핀란드가 그 저격수 이런 걸로 유명한 동네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요? 핀란드가. 네. 걔네들이 넓은 초원에서 사냥도 하고 이러니까. 그치. 그러니까 유명한 데가 우크라이나도 유명하고 핀란드도 유명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러시아 애들이 핀란드 침공했을 때 굉장히 고생한 게 그거라 그러더라고요. 핀란드 애들이 워낙에 인구는 적은데 저격수들 실력이 좋으니까 꼭 그 윗사람들만 쏘지 아랫사람들 안 쏘잖아요. 그치. 윗사람 그치. 쏘면 끝나지. 윗사람 끝나지. 그러니까요. 왜냐면 이렇게 붙으면 답이 없잖아. 그쵸. 러시아 애들이 사람이 많으니까. 맞아요. 그 이런 척박한 그 자연 환경에서 이 사람들도 역사를 이루고 살아오면서 맞아요. 그 자기 그게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 쪼가 있겠지. 작은 나라지만. 맞아. 그러니까 살아남았고. 그런 부심이 되게 느껴지고, 그러니까 그런 게 약간 우리나라랑 비슷하잖아.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들 그 느낌이 딱 맞아. 뭔가 애국가 같잖아. 느낌이 약간 애국가 느낌이 있잖아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느낌 있다면 백두산 그렇게 높진 않지만 세계적으로 보면 아주 곧 터진다는 썰이 있어서. 우리한테는 이제 민족의 기상이니까 그쵸. 작지만 매운 고추 같은 느낌이랄까. 근데 제가 6번 유형 이거 이게 뻔한 거 이거 저기 충성하는 사람 말고는 못 찾으면 어떡하지라고 했는데 제가 진짜 놀라운 발견을 한 게 진짜요? 가장 놀라운 발견이었는데 오. 차이코프스키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의외인데요? 그쵸. 네. 제가 차이코프스키를 생각을 했을 때 왜냐면 차이코프스키는 당연히 생각하자 제일 유명하고 제일 사랑받는 작곡가니까 네. 차이코프스키 몇 번이지? 이렇게 생각을 해봤단 말이에요. 근데 일단 차이코프스키는 굉장히 애수에 젖은 걸로 다 맞아요. 유명하잖아요. 진짜 갬성갬성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가수명일 거라고 생각은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4번이라고는 생각 안 했어요. 그렇다기에는 머리를 쓰는 느낌이 있어. 갬성갬성하지만 그렇다고 4번 유형처럼 정말 솔직하게 감정 중심적이지는 않다는 느낌이 들어서 3번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고 찾아봤어요. 더 자세히 조사를 했지. 그 차이코프스키에 대해서 그때 6번이더라고. 신기하다. 네, 이 사람의 생애를 봤을 때 너무 6번 같고 일단 이 사람은 러시아 사람이잖아요. 네. 사실
러시아 음악도 굉장하죠.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러시아 음악 제일 좋아한다고, 우리 이제 정서에 좀 맞는다고 그런 얘기가 그런 있어요. 것 러시아 음악인지 같아요. 모르고 좋아하죠. 네. 그쵸, 그쵸. 음. 근데 왜 클래식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상하게 한국 사람들이 러시아 음악 좋아한다고. 맞아. 그런 게 약간 유럽은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좀 되게 귀족적이고 너무 일찍 발달하다 보니까 좀 심오하고 어렵고 너무 섬세하고 그런 게 있는데 이 러시아는 일단 대륙의 기상이 있고 러시아에서 그러니까 클래식이 오랫동안 불모지였어요. 여기도 나름 유럽의 일원이기는 한데 네. 좀 문화적으로 낙후가 되어 있으니까 가능성은 있지만 근데 이제 사실 차이코프스키가 나타나서 차이코프스키 한 방에 정말 수준이 그냥 동등하게 확 끌어올려진 거예요. 차이코프스키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네요. 근데 어쨌든 간에 차이코프스키는 이제 자기의 그 기준은 완전히 그냥 그 당시에 서유럽에서 유행하던 그냥 일반 클래식. 그거를 딱 자기의 롤모델로 삼고 원래 또 6번 항상 롤모델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살짝살짝 변형하고 발전시키는 거는 해도 자기가 뭔가 새로운 쪼를 세우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때 러시아에서는 그 민족주의가 한창 득세를 하던 때였어요. 그래서 러시아 뭐 민족주의 음악가들도 대단한 사람들 많아요. 러시아 5인조라고 해가지고 네. 5명의 작곡가들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근데 이 사람들은 막 차이코프스키를 엄청 욕한 거야. 또 뭐 서양 음악 흉내만 내고 러시아에는 러시아의 것이 있는데 뭐 그런 거 다 있잖아요. 네네. 우리나라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그쵸. 주류는 주류고 우리는 우리인데 근데 여기는 그래도 수준을 맞추려면 일단 주류를 따라가야지 라는 마인드였고 근데 사실은 민족주의 쪽도 6번일 가능성도 높아. 그러니까 6번 이렇게 좀 6번 항상 다양하다고 하잖아요. 항상 두 가지예요. 뭔가에 뭐가 주류가 있으면은 완전히 그거에 딱 충성하던가 아니면 아예 반발하던가 뭐 적당히 해보지 이거는 사실 6번한테는 잘 안 돼. 안티테제가 되던가 아니면 태제에 완전히 이제 복속하던가 이 중에 하나인데 차이코프스키는 서유럽 음악을 완전히 따라가려고 했던 사람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당연히 그 가지고 있는 러시아적인 감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또 서유럽에서는 저거 너무 좀 천박한데 이러고 너무 대중적인데 그러니까 러시아 음악이 더 대중적이에요. 너무 사변적이지 않아. 그냥 즐겁고 들어서 즐겁고 좀 예쁘고 좀 이런 거 있잖아요. 좀 더 본능적인 거. 네.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서도 깔고 저쪽에서도 깔고 그랬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가장 완벽하지. 가장 대중적이 됐어 지금. 그럼요. 네. 왜냐면 이 사람의 음악은 대중적이면서도 감성적이면서도 작품성도 있고 근데 뭔가 왜 내가 6번이라고 생각을 했냐 하면 이 사람의 그런 일단 생애가 이 사람의 생애를 보면 항상 너무 불안하고 너무 예민하고 그래요? 예. 뭐 나를 막 인정받겠다 이런 거 인정 당연히 받고 싶겠지. 근데 이 사람은 굉장히 항상 노이로제에 시달린 사람이고 이 사람이 사실은 이제 제일 유명한 게 동성애자였대요. 근데 뭐 이 시대에 동성애 사실은 뭐 많았겠지만 더구나 러시아잖아요. 러시아 지금도 그쪽으로 굉장히 닫혀 있는데 네. 그래서 이 사람이 되게 갑자기 죽어요. 잘 나가다가 커리어적으로 잘 나가다가 갑자기 죽거든요. 그래서 뭐 갑자기 죽을 수 있지. 43세에 죽었는데 뭐 콜레라로 죽었대나 뭐랬다 발표는 했으나 너무 아닌 거야. 죽고 나서 상황이나 그 전후 상황을 봤을 때 너무 아니라서 사람이 그런 동성애적인 관계 때문에 협박을 받아서 자살했다. 거의 자살 당했다. 그냥 너무 두려워서 왜냐면 모든 게 다 물거품이 되잖아요. 명예나 이런 그쵸. 것들이 그렇다는 얘기가 있고 거의 정설처럼 받아들여지는데 심지어 또 이 사람이 결혼을 했었는데 결혼을 한 것도 사실 결혼 안 하고 싶었겠죠. 근데 어떤 여자가 이 사람한테 너무 반해가지고 결혼해 달라고 집요하게 쫓아다닌 거야. 그러니까 그렇다고 또 해줘. 근데 뭐 이 사람은 동성애자다 보니까 결혼을 해놓는 게 좋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지. 남들 볼 때.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거의 그 여자가 막 죽겠다고 매달리니까 난 이 여자도 뭐 하는 여잔지 모르겠어. 2번이나 8번이었으니까 그렇지 않았을까 싶은데 너 결혼 안 해주면 죽는다고 난리치니까 뭐 무서워서 결혼을 한 거야. 결혼을 했는데 너무 싫은 거죠 이제 아내가. 그러니까 결혼하고 근데 이 여자는 결혼했으니까 나한테 권리가 있지 않냐, 아내로서 권리가 있지 않냐, 그쵸. 이를 벌이니까 너무 노이로제가 걸려가지고 도망을 갔대요. 차이코프스키가. 진짜 어이없죠. 멀리 도망갔어. 근데 진짜 괴로웠겠다. 진짜 괴로웠겠죠. 그래서 내가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의 작품을 보니까 네.
가수명들의 슬픔은 근본적인 슬픔이에요. 그렇잖아요. 원래 가수명은 슬프거든요. 왜냐면 맞아. 인정받고 사랑받아야 되는데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근데 차이코프스키는 진짜 슬퍼. 그러니까 뭐냐면 머리형이 슬프면 진짜 찐으로 기분이 나쁜 거예요. 뭔지 아시겠어요? 가수명들이 슬픈 거는 어떤 근본적인 거, 이거는 아무리 모든 게 채워져도 채워지지 않을 수 맞아요. 없는 그런 거잖아요. 그냥 갖고 있는 거. 그치, 정서로. 그냥 갖고 있는 네, 거고. 네. 차이코프스키 음악을 보면은 사실 머리형 느낌이 많이 나요. 되게 컨셉이 명확해. 제가 원래 머리형 음악으로 추정하는 그런 단서들이 그런 거거든요. 머리형들은 논리적이고, 그래서 음악도 들어보면 그냥 컨셉이 확실해요. 모호하게 감정을 따라가는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뭐가 확실히 그려지고, 이거 뭐 하려고 했는지 알겠고. 설계도가 있구나. 설계도가 있어요. 그게 느껴지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 사람이 너무 계산적이라고 생각해서 3번이 아닐까 했는데 생애를 봤을 때 전혀 3번 같지 않고 음악도 그러고 듣고 보니까 이 사람은 그냥 찐으로 너무 불안하고 슬프고 그러니까 너무 삶이 비극적이니까 자기 내면 세계가 그거를 그려낸 거지 어떤 근원적인 슬픔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그게 정말 찐으로 슬픈 거라니까요. 그래서 정말 기분이 나쁜 거야 이 사람은. 그런 느낌들이 그러면서도 머리형이다 보니까 모든 게 다 잘 조율되어 있어. 그러니까 들으면은 되게 대중적이죠. 네네. 그래서 차이코프스키가 6번인 거를 발견해. 역시 6번이 너무나 얼굴이 가장 다양하다는 네. 사실을 발견하게 된 그러네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차이코프스키의 음악 뭐 너무 유명한 거 많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제일 유명하기도 하고 가장 그 애수에 찬 그 감성이 잘 드러나는 백조의 호수 발레 곡이죠. 네. 백조의 호수 정경을 듣겠습니다.